안녕하세요. 저는 브랜딩 디자인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이자 디자이너입니다. 햇살이 잘 드는 제 사무실 한쪽 벽에는 제가 작업했던 제품들의 포장 디자인과 함께 각종 공모전에서 받은 상패들이 걸려 있습니다. 이혼 후 오직 제 실력 하나만 믿고 맨주먹으로 회사를 차려 이제는 제법 업계에서 인정받는 작은 회사를 이끌고 있죠. 이 자리에 오기까지 저는 제 인생의 가장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와야 했습니다. 제 결혼 생활 중 저에게는 평생 지울 수 없는 큰 아픔이 있었습니다. 뱃속의 아이를 잃은 것이었죠. 유산이라는 건 겪는 모든 분들에게 큰 아픔이겠지만 제게는 특히나 억울하고 원통한 상처로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유산의 원인은 전적으로 제 전남편의 이기심과 잔인한 배신으로 벌어진 비극이었기 때문입니다. 남편과 저는 원래 친구 사이였습니다. 대학교 때 친구 사이였는데 나중에 졸업 후 사회인이 되고 나서도 잘 지냈어요. 그러다가 뒤늦게 이성적인 감정이 싹 트면서 연애를 하게 된 거죠. 친구일 때는 몰랐는데 연애를 하고 보니 세상에 둘도 없는 사랑꾼이더라고요. 매일같이 저희 회사 앞까지 찾아와 저를 기다렸고 제가 좋아하는 것 하나하나를 기억해 두었다가 서프라이즈 선물을 해주던 사람이었죠. 저는 그의 한결같은 사랑에 감동해서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결혼 후 저희 부부에게는 한동안 아이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남들처럼 자연스럽게 아이가 생길 줄 알았는데 2년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었죠. 매달 희망과 실망을 반복하며 저도 모르게 점점 지쳐갔습니다. 만약 이번에도 임신이 안 되면 병원에 가보자고 남편과 약속했던 그때 기적처럼 아이가 저희 부부를 찾아와 주었습니다. 두 줄이 선명한 테스트기를 보고 남편을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우리 부부가 그토록 원하던 아이, 남편도 참 기뻐하며 좋아했습니다. 우리 아기구나. 여보, 고마워. 내가 정말 잘할게. 최고의 아빠가 될게. 남편은 젊은 감성의 이자카야를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규모는 작지만 핫플로 유명한 곳이었기에 가게는 늘 손님으로 붐볐습니다. 착하고 다정한 남편과 그토록 원했던 아이, 꾸준하게 번창하는 남편의 가게까지 제 인생의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잘 굴러간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등 뒤에서는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른 채요. 남편네 식당에는 홀서빙을 하는 장소희라는 직원이 있었습니다. 일도 싹싹하게 잘하고 제가 한 번씩 가게에 놀러 가면 저한테도 부침성 있게 굴어 저도 참 좋게 봤던 직원이었죠. 제가 임신한 후 가게에 갔을 때 장소희는 제게 다가와 배를 보며 말했습니다. 사모님, 임신하셨어요? 사장님한테 못 들었는데 축하드려요. 고마워요, 소희씨. 그때 제 배를 뚫어져라 쳐다보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몸이 약한 편이라 임신 초기부터 안정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심 끝에 다니던 디자인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서 태교에만 전념하기로 했죠. 힘들게 찾아온 아이인 만큼 잘 지키고 싶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친정에 와서 며칠 지내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알겠다고 했고요. 그날 병원에 정기검진을 갔다가 친정으로 바로 가서 며칠을 지내다 오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친정 가서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푹 쉬고 오라며 저를 배웅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을 때였어요. 엄마께 갑자기 전화가 왔죠. 요양원에 계시는 할머니께 일이 생겨서 가봐야 되니
저는 다음에 오라고요. 그래서 저는 계획과 달리 그냥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집에 도착했는데 현관에 낯선 신발 한 켤레가 놓여 있는 거예요. 딱 봐도 제 것도 남편 것도 아니었죠. 사이즈가 딱 여자 신발이었는데 제가 집을 나간 사이 뜬금없이 저희 집에 놓여 있는 여자 신발. 그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직감으로 느꼈던 것 같아요. 남편의 배신을요. 저는 어리둥절한 기분으로 현관 중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갔는데 남편은 역시나 혼자가 아니었어요. 남편이 주방에서 뭔가를 만들고 있고 어떤 여자가 소파에 앉은 채로 편하게 저희 집 테이블에다 발까지 올려놓고 영화를 보고 있었거든요. 남이 보면 제가 아니라 그 여자가 이 집의 안주인인 것 같겠더라고요. 영화 소리가 어찌나 큰지 남편도 그 여자도 제가 들어온지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오빠, 다 됐어? 배고파. 우리 꼬물이도 배고프대. 좀만 기다려. 내가 맛있게 해주려고 그러지. 진짜 배고프다니까. 내가 아니라 꼬물이가 그래. 꼬물이 그거 누구 닮아서 그렇게 성질이 급하냐? 오빠 닮지 누굴 닮아. 알았어. 지금 나간다. 하면서 남편은 손에 고기가 담긴 접시를 들고 주방에서 나오다가 저를 봤습니다. 남편은 저승사자라도 본양 억하며 놀라서 접시까지 떨어뜨리고 그 여자도 그제야 놀라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또다시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여자는 장소희였거든요. 남편의 가게에서 일하는 직원이요. 장소희 씨? 그 순간 장소희는 아랫입술을 깨물며 짜증난다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저한테 민망하거나 미안한 게 아니라 그 순간이 짜증난다는 표정이요. 자기가 이 시간에 왜 친정 간다며? 남편이 몹시 당황했고 장소희는 한숨을 푹 내쉬더니 가방을 챙겨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희 남편더러 오빠 나 갈게 라고 하면서 그냥 가려는 겁니다. 이게 진짜 미쳤나 싶었고 그 순간 눈이 돌았습니다. 저를 지나쳐가려는 장소희의 머리채를 바로 잡았죠. 장소희가 악 소리를 지르면서 뒤로 자빠졌고 저는 머리털을 다 뽑아놓을 요량으로 미친 듯이 울부짖으며 그 머리털을 당겼죠. 남편은 그 와중에도 오해라느니 그만하라느니 개소리를 하는 거예요. 제가 다 보고 다 들었는데 뭔 오해라는 건가요? 저는 진짜 그때 너 죽고 나 죽자는 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남편이 머리 놓으라면서 저를 뜯어 말리는 겁니다. 저는 남편의 머리채까지 잡았어요. 그때는 눈에 뵈는 게 없고 돌아버릴 지경이었죠. 제가 막 욕을 하고 소리를 질렀는데 뭐라고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한테 머리채를 잡힌 장소희가 남편에게 어떻게 좀 해보라고 소리를 질렀던 것 같은데 남편이 제 팔을 확 잡아채더니 저를 뒤로 가차없이 떠밀었어요. 저는 바닥으로 나동그라졌고 아픈 것보다 충격이 컸습니다. 지금 나를 밀었다고? 충격이 너무너무 컸죠. 그런데 남편은 제가 아니라 장소희를 걱정하더라고요. 괜찮냐고 했고 장소희는 배가 아프다고 그랬습니다. 남편은 장소희 보고 일어나 보라면서 부축을 하더니 차키를 챙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가려고 하더라고요. 지금 어딜 나가는 거야? 배 아프다잖아. 안 보여? 하면서 저한테 왈칵 화를 내더니 장소희를 데리고 나가는 겁니다. 너무 기가 막힌 상황이 되니까 내가 정지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것들이 현관문까지 갈 때까지 멍하게 있다가 갑자기 정신이 들어 달려가서 남편을 확 돌려 세웠습니다. 야, 김우씨, 너 돌았니? 지금 이 상황이 뭔지 설명해야 될 거 아니야. 나중에 할게. 뭔 나중에?
뱃속에 잘못되면 어떡해? 나중에 한다고! 뱃속에? 좀 전에 연병 떨면서 얘기했던 그 꼬물인가 뭔가가 장소희가 임신한 애야? 네 애고? 그래. 이것들이 진짜 쌍으로 미쳤구나. 그러자 장소희가 배가 아프다고 더 난리를 쳤고 남편은 장소희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너무 기가 막히고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고 꿈을 꾸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제 배도 아파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방금 남편이 확 밀었을 때 배가 철렁했는데 그때부터 복통이 엄청 심해지더라고요. 저는 배를 부여잡고 남편을 불렀지만 당연히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식은땀을 흘리며 겨우 거실로 돌아가 엄마에게 전화를 했고 할머니의 병원으로 가시던 엄마는 식겁하며 저희 집으로 와주셨어요. 저는 배가 너무 아파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눈을 떠보니 병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뱃속에 아이를 잃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엄마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제 손을 잡고 함께 울어주셨습니다. 그 순간 세상에 저와 엄마 단 둘만 남은 것 같더군요. 얼마 뒤 수술 후 병원에 누워있는 제게 남편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남편 얼굴을 보기 싫어서 안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그럼 이것만 전해달라면서 저한테 뭘 놓고 갔는데요. 보니까 이혼 서류더라고요. 입이 떡 벌어지더군요. 임신한 와이프가 지 때문에 유산했는데 사과 한마디 없이 이혼 서류라니요. 악마도 울고 갈 인간이구나 싶었습니다. 제가 아는 남편은 다정하고 저한테 정말 잘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때의 그 인간은 마치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이혼을 요구했고 저는 바람핀 주제에 어디다가 이혼 소리를 하느냐고 했습니다. 그 후 남편은 비겁하게 숨었고 저는 시부모님하고 이혼 얘기를 해야 했어요. 저 좋다고 그렇게 쫓아다니고 2년 동안 결혼 생활까지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까지 할까 싶더라고요. 시댁에서는 냉정하게 위자료와 위로금 명목의 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혼하라고 하셨어요. 저희 부모님도 화가 나서 기무식은 입이 없느냐 와서 지가 말하라고 하라고 난리를 쳤습니다. 저희 아빠는 화가 나서 기무식 가게까지 찾아가기도 했죠. 정말 한바탕 난리였는데 기무식은 저에게 한마디 말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이혼하자고요. 장소희를 많이 사랑하고 장소희와 살고 싶다고요. 저는 남편과 장소희를 상대로 고소를 했고 그 뒤로 여러 법적 다툼도 있었습니다. 시댁은 어차피 위자료와 재산분할 명목으로 돈을 준다고 했는데 왜 이를 키우냐고 했지만 돈이 중요한가요? 저는 소송을 진행했는데 그 과정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이도 잃고 남편에게 배신당하고 그러면서 소송까지 해야 되는 그 현실이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저에게는 정말 지옥 같은 시간이었죠. 그렇게 오랫동안 소송이 진행되는 와중에 장소희는 아이까지 낳았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지지부진한 싸움 끝에 저는 그들과의 인연을 정리했습니다. 저의 승소였지만 상처밖에 남지 않은 승리였죠. 이혼 후 저는 한동안 방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큰 상처를 받은 탓에 살아갈 의미를 찾지 못했죠. 그런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운 건 저희 엄마였습니다. 서진아, 그런 것들 때문에 네가 왜 무너져? 더 보란 듯이 악착같이 살아야지. 제 앞에서 속상해서 우는 엄마의 모습을 보며 저는 다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 내가 왜 그것들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야 하나? 왜 우리 엄마가 울어야 되나? 그게 너무 억울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었으니 털어버리고 내 인생을 보란듯이 살자 결심했죠.
그렇게 저는 이혼할 때 받은 돈으로 작은 브랜딩 디자인 회사를 차렸습니다. 원래 제가 하던 일이었고 언젠가는 저의 사업을 꾸려보고 싶었는데 그 시기가 지금이라는 걸 깨달았죠. 저는 사무실을 열고 밤낮으로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적극적으로 영업해서 일도 따내고 그렇게 따온 일은 잠을 줄이고 밥 먹는 시간까지 아끼며 일을 했습니다. 오히려 일에 매진하니 잡생각도 안 들고 좋더라고요. 그렇게 조금씩 직원도 늘리면서 회사를 안정화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인연을 맺게 된 분이 바로 강 대표님이었습니다. 농상품 가공회사를 크게 운영하는 분이었는데요. 저희 회사가 작은 디자인 회사였지만 강 대표님은 저의 실력과 감각을 인정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회사에서 진행되는 여러 프로젝트의 디자인을 맡겨주셨습니다. 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했죠. 그 회사의 디자인 업무를 전적으로 맡게 되면서 홍보도 많이 되고 일감도 많이 늘어나게 되었기에 저로서는 회사를 이만큼 키울 수 있게 해준 은인 같은 분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게 일적인 파트너를 넘어 인생의 멘토처럼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셨죠. 대표님과 저는 개인적으로도 친분이 좀 생겨서 따로 술을 마시거나 식사를 할 때도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대표님의 집안 사정에 대해서도 듣게 되었습니다. 늘 자신만만하고 당당한 여성 CEO라고 생각했는데 강 대표님에게도 여러 사연들이 많더라고요. 최 사장도 남편이 바람펴서 이혼했다면서? 실은 나도 젊을 때 남편 때문에 속 꽤나 썩였어. 결국 이혼하고 혼자 아들들 키우면서 아버지한테 이 회사 물려받고 악착같이 이만큼 키운 거야. 내가 우리 아들들한테 늘 하는 말이 한눈 팔고 가정에 충실하지 못할 것 같으면 애당초 결혼하지 말라고 그래. 책임감 없고 의리 없는 결혼 생활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최 사장 얘기 듣고 나도 옛날 내 생각이 나서 짠하더라고. 그리고 최 사장이 이렇게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사는 모습이 참 기특해. 힘든 일 있으면 나한테도 다 얘기해. 나도 최 사장과 비슷한 일을 겪었고 또 인생 선배니까 내가 도울 수 있는 건 많이 도와줄게. 저는 저와 같은 아픔을 겪고도 당당히 성공한 대표님의 모습에 큰 위로와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렇게 대표님과 저는 끈끈한 인연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제 과거의 상처가 모두 아물었다고 생각했어요. 더 이상 전 남편도 장소희 그 여자도 떠올리지 않았습니다. 제 삶과 일이 바쁘니 그것들에 대한 생각조차 떠올릴 일이 없었죠. 그런데 장소희 그 여자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말이죠. 그 여자를 본 순간 저는 잊고 지냈던 그 지옥 같았던 장면이 다시 떠올라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다시 만났을까 운명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 여자를 다시 만난 건 다름 아닌 강 대표님의 회사로 찾아갔을 때였습니다. 일 때문에 강 대표님의 회사를 찾아가게 되었고 미팅 후에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강 대표님이 청첩장을 내미시더라고요. 우리 둘째 아들 곧 결혼하거든. 어머나 축하드려요. 저는 청첩장을 열어봤는데 그 순간 당황하게 되었습니다. 신부 측 이름이 장소희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물론 동명이인일 수도 있지만 잊고 있던 그 이름을 보자 확 기분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장소희는 그때 내 남편이랑 재혼했다고 했고 아이도 있다고 했으니 이 장소희는 그 장소희가 아닐 것이다 생각하면서도 뭔가 찜찜하더라고요. 저 대표님, 며느리 되실 분은 어떤 분이세요? 유아교육 관련해서 대학원 다니고 있어. 원래는 외국에서 유학도 하고 다른 일을 했다가 뒤늦게 유아교육 쪽으로 관심이 생겨서 공부하고 있다네.
아, 유학이요? 20 초중반은 다 외국에서 보냈다고 하대. 그러면 그 강소희가 아니구나. 그냥 이름만 같은 거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2주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대표님 아들의 결혼식도 다가오고 있었죠. 일 때문에 강 대표님 회사로 가고 있었는데 그 여자를 다시 만난 겁니다. 상간녀 장소희요. 강 대표님과 함께 웃으며 회사 앞에서 무슨 얘기를 나누고는 택시 타고 가더라고요. 그 여자를 다시 보니 제 가슴은 세차게 뛰기 시작했죠. 뭐지? 정말 그 장소희였네? 싶은 거예요. 저는 대표님께 다가갔죠. 왔어요, 최 사장. 방금 그분은 아, 봤어? 우리 예비 며느리 곧 결혼한다는.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정말 대표님의 예비 며느리가 그 장소희였던 겁니다. 저는 그날 어떻게 미팅을 마쳤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서도 아무 생각도 할 수가 없었죠. 저는 고민 끝에 전 남편 근황을 알고 있을 만한 대학교 동창에게 전화를 해서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전 남편 근황 따위 듣고 싶지도 않았고 친구들도 구태여 제 앞에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전 남편의 근황을 물어보니 한 친구가 얘기를 해주었죠. 우식이 그 여자랑 헤어진 지 꽤 됐어. 아니, 꽤 된 게 아니라 애초에 얼마 안 살고 헤어졌어. 얼마 안 살고 헤어졌다고? 너랑 그렇게 이혼했을 때 우리도 김우식 진짜 미친놈이구나 욕 많이 했었거든. 어쨌든 그 뒤로 그 여자랑 애 낳고 사는 것 같더라고. 그런데 들어보니 태어난 애가 좀 아프다는 거야. 애가 아파? 선천적으로도 문제가 있었나 봐. 희귀병이라고도 했던 것 같고 수술도 많이 하고 하여튼 그랬는데 1년도 안 살고 갑자기 이혼한다는 거야. 그래서 애는 어떻게 하기로 했냐고 물었더니 우식이가 키운다고 하더라고. 그 여자는 자기가 키우기 싫다고 양육권이며 친권이며 다 우식이한테 넘겼대. 우식이가 이혼 안 해준다고 하니까 거의 도망가다시피 해서 이혼했다고 하더라고. 딱 들어보니까 애한테 문제 있고 골치 아플 것 같으니 우식이한테 넘기고 지는 도망간 거지. 완전 미친년 아니냐? 그 말에 저도 좀 놀랐습니다. 전혀 몰랐던 근황이었거든요. 둘이서 애 낳고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출산한 애는 아프고 장소희는 그런 애를 버리고 도망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장소희를 제가 다시 만난 거였어요. 바로 강 대표님 둘째 예비 며느리로요. 기가 막혀서 입이 안 다물어지더라고요. 애가 많이 아프고 병원비도 많이 들어가는 데다 희귀병이라서 보험도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김우식은 병원비 때문에 죽어라 일하고 시부모님이 그 애를 거의 돌본다고 했습니다. 불륜가게로 소문나서 가게 장사도 예전처럼 잘 안 되는 데다 돈도 많이 들어가다 보니 집도 작은 데로 옮기고 힘들게 산다고 하더라고요. 전 시부모님, 그러니까 김우식 부모가 그렇게 장소희 욕을 하고 다닌다고 했습니다. 잘 사는 아들네 가정 망치고 기어코 결혼하더니 애 아프다는 거 알자마자 버리고 도망간 년이라고. 잡히면 가만 안 둘 거라고요. 그러면서 친구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우식이 얘기는 왜?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실은 그때 김우식하고 바람난 그 여자 장소희 말이야. 만났거든. 그 나쁜 년을 만났다고? 어디서? 저는 그 친구에게도 다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친구도 기함을 하더라고요. 와, 진짜 어이없네. 나 이거 우식이한테 얘기해줘도 되냐? 해. 근데 어차피 걔네 이혼했잖아. 와, 그 여자 진짜 골 때린다. 아픈 애 버리고 지는 부잣집 아들내미 낚아서 결혼한다고? 와, 완전 난년이네. 그런 난년하고 좋다고 바람핀 게 김우식인데 누굴 탓해. 어쨌든 알려줘서 고마워.
저는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제 전남편하고 사는 줄 알았던 장소희가 왜 대표님 아들 약혼녀가 되었는지 이제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당연한 소리지만 대표님은 장소희의 과거와 실체를 전혀 모를 것 같았습니다. 대표님에게 언제 얘기를 해야 할까 고민하던 차에 장소희가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제 발로 저희 사무실에 찾아왔거든요. 장소희는 제 앞에 돈 봉투를 꺼내놓더군요. 이게 뭐죠? 그랬더니 제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겁니다. 어이가 없었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무릎을 왜 꿇어요? 제가 부탁드릴게요. 모른 척 해주세요. 이미 다 지나간 일이잖아요. 사장님도 지금 회사 운영하면서 잘 지내시는 것 같은데 굳이 긁어부스럼 만들 필요 있나요? 괜히 저희 어머님하고 사이만 껄끄러워지실 것 같은데요. 이 돈 적은 돈 아닙니다. 이거 받고 그냥 모른 척 해주세요. 결혼하면 저 돈의 2배 이상 드릴 수 있으니까요. 라는데 어이가 없었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장소희 씨, 강 대표님한테 어디까지 속이신 거예요? 강 대표님은 장소희 씨가 유학파 출신의 현재 대학원생인 줄 알던데. 지금 대학원 다니는 거 맞아요. 그것 빼고는 나머진 다 속였고요. 애는? 내 남편이랑 바람나서 애도 낳았잖아. 그 애는 어쩌고? 저는 다 알고 있긴 했지만 다시 물어봤습니다. 그 말에 장소희는 저를 쓱 노려보더라고요. 그쪽이 상관할 일 아니고요. 애 버렸지? 뭐라고요? 애 버리고 지금 새 출발하려는 거지? 와, 무섭네. 그 말에 장소희가 저를 노려보더라고요. 그러더니 자리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저 어머님한테 디자인 업체 바꾸라고 할 거예요. 얼마든지 크고 감각 좋은데 천진데 그쪽한테 계속 맡길 필요 없을 것 같네요. 네가 뭔데? 저희 어머님 저 엄청 좋아하세요. 제 말을 믿지 하청업체 사장 말을 믿을까요? 이 돈 주고 갈 테니까 잘 생각해봐요. 어떤 게 그쪽을 위한 길인지. 하면서 가는 겁니다. 와, 저거 진짜 끝까지 미친년이구나 싶어서 어이가 없더라고요. 저는 그 봉투를 잘 챙겼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둘째 아들 결혼식이었어요. 저는 그 봉투를 챙겨 들고 결혼식에 참석했습니다. 보는 앞에서 장소희에게 봉투를 집어 던져줄 생각이었거든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복수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결혼식장 도착하자마자 곧장 신부 대기실로 가려는데 그때 강 대표님이 저를 발견하고 다가오시더라고요. 최 사장 바쁜데 여기까지 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강 대표님의 말에 저는 좀 멈칫했습니다. 원래 계획은 신부 대기실로 가서 장소희 면상에다 돈봉투 던져주고 남의 남편하고 바람피고 애까지 가진 주제에 과거 세탁하고 결혼하니까 좋느냐라고 깽판치고 소리라도 지를 생각이었습니다. 저도 개망신 당할지언정 비참하게 쫓겨날지언정 그렇게 할 생각이었는데 강 대표님을 보는 순간 차마 그러질 못하겠더라고요. 장소희에게 복수를 하고 싶기도 했지만 강 대표님에게까지 피해를 주거나 망신을 끼치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계획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강 대표님께 조용히 따로 얘기를 했죠. 저기 대표님, 많이 바쁘신 거 아니면 잠깐만 저랑 얘기 좀 하실 수 있나요? 지금? 하객들이 많이 와서 좀 바쁜데. 중요한 얘기라서요. 며느님에 관한. 우리 며느리 얘기? 뭔데? 잠깐만 오시겠어요? 그렇게 강 대표님을 데리고 잠깐 자리를 피하려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상황은 제 생각과 다르게 펼쳐졌어요. 갑자기 그 사람들이 등장했거든요. 여기 장소희 어딨어? 누군가 까랑까랑하게 외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 목소리에 저도 강 대표님도 놀라서 쳐다봤죠.
그리고 저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거기에는 다름 아닌 전 시부모가 있었거든요. 전 시부모가 장소희의 결혼식에 찾아온 겁니다. 그것도 화가 머리 끝까지 난 채로요. 뭐지 싶었는데 그 순간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 남편 친구에게 장소희의 결혼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것이요. 그 친구가 전 남편에게 얘기를 전한 모양이고 장소희가 과거 세탁하고 결혼한다는 걸 알게 된 전 시부모가 예식장에 들이닥친 겁니다. 아니, 저 사람들 다 뭐야? 전 시부모는 하객들 다 보는 앞에서 여기 장소희가 내 아들이랑 바람나서 가정 파탄낸 상간녀고 내 아들이랑 애도 낳았다. 그런데 그 애가 장애가 있는 걸 알자마자 버리고 지금 결혼하려고 하는 거다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죠. 하객들 다 경악하고 강 대표님도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전 시부모는 이 망할 년 어디 갔냐고 하면서 신부 대기실을 찾았어요. 강 대표님도 놀라서 쫓아갔고 저도 덩달아 쫓아갔죠. 전 시모가 신부 대기실로 들어가자 장소희도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더라고요. 아니, 당신들이 여길 어떻게... 세상에, 드레스 뻗쳐 입고 있는 꼬라지 봐라. 네 속으로 낳은 새끼는 아프다는 거 알자마자 버리고 너는 여기서 드레스 뻗쳐 입고 결혼한 마음이 드니? 뭐 이런 악마 같은 년이 다 있어. 아유, 세상에, 애가 눈에도 안 밟히듯? 여기 경비원 없어요? 이 미친 사람들 당장 쫓아내요. 미친 사람? 내 아들 이혼시키고 가로챘으면 애 낳고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애 아픈 거 알자마자 도망가 놓고 여기서 이러고 있으니 망하려나? 하면서 전 시모는 장소희를 잡아당겼고 장소희는 드레스 입은 채로 바닥에 나자빠지더라고요. 그 소동에 하객들 다 와서 구경하고 신랑인 대표님의 아들도 달려와서 경악을 하면서 장소희를 부축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이야? 미친 사람들이야. 얼른 쫓아내.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제 전남편까지 달려와서는 신부 대기실로 난입하더라고요. 아, 엄마 아빠 여기까지 오면 어떡해요? 전남편은 흥분한 전 시부모를 말리러 온 모양이었습니다. 저 꼬라지 봐라, 우시가. 천연이 너랑 성준이 버리고 지는 새 출발하려고 저러고 있다. 전남편도 장소희를 노려봤고 장소희는 바닥에 고꾸라진 채로 전남편과 전 시부모를 노려보더라고요. 전남편도 말리러 온 거였지만 장소희가 웨딩드레스 입고 그러고 있으니 기가 막힌 모양이었습니다. 기가 막힌다 진짜. 너 우리 성준이한테 미안하지도 않지? 네 뱃속으로 낳은 자식한테 미안한 마음 눈꼽만치도 없지? 우리 이혼했잖아. 법적으로 남남인데 니네 부모까지 끌고 와서 왜 난린데? 하면서 장소희도 악기 들린 것처럼 소리를 질러대더라고요. 제 옆에 있던 강 대표님 그 모습 보고 뒤로 나자빠질 뻔하는 거 제가 겨우 붙잡았습니다.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더라고요. 겨우 직원들이 와서 전 시부모와 전 남편 쫓아냈고 하객들 난리나고 당연히 결혼식 진행도 안 됐고요. 축의금 다 돌려주고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전 시부모가 이렇게 찾아와서 난리를 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렇게 한바탕 난리 끝에 다 같이 한 대기실에 앉아 있었고 강 대표님은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장소희에게 네가 직접 얘기해보라고 했습니다. 장소희는 울면서 그러더라고요. 죄송해요, 어머니. 일부러 속이려던 건 아니고 민호 씨가 너무 좋아서 이 결혼 꼭 하고 싶어서. 그 남자 유부남인 건 전혀 몰랐고요. 철없을 때 잠깐 만났고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애 낳고 잠깐 살았는데 남편이 너무 폭력적이고 시부모님도 보셨겠지만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혼하고 끝낸 거예요. 애한텐 미안하지만 저도 살려고요. 애기 아프고 그런 건 몰랐습니다. 저랑 이혼하고 나서 아팠던 것 같아요. 라면서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늘어놓더라고요. 연기도 아주 잘하는 겁니다. 저는 코웃음 치면서 장소희에게 다가가 돈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자, 장소희 씨. 나 이거 전해주러 여기 온 거야.
장소희는 눈물로 다 흘러내린 신부화장을 한 채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유부남인 거 몰랐다고? 참 뻔뻔하다. 내 남편 유부남인 거 너무 잘 알았고 내가 임신한 거 축하까지 해줬잖아. 그래놓고 뒤에선 내 남편하고 애 가진 거고 그리고 애 아픈 거 알자마자 이혼하자고 하고 도망갔다며. 거짓말 정말 잘하네. 유학이니 뭐니 그것도 다 거짓말이잖아. 그리고 나한테 이 돈 봉투 주면서 조용히 해달라며. 결혼하면 2배 이상 더 줄 수 있다며. 근데 너도 참 멍청하다. 내가 너한테 돈을 왜 받니? 이 더러운 돈을? 나 지금 내 회사 운영하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내가 돈이 아쉬워 보이디? 너 참 못됐는데 머리도 안 돌아가나 보다. 자, 나는 이거 돌려주려고 여기 온 거야. 제 말에 장소희는 눈이 시뻘개져서 저를 노려보더라고요. 강 대표님은 제 얘기 듣고 또 뒷목 잡고요. 아들에게 더 길게 말할 필요도 없다고 당장 헤어지고 이 일에 대해서는 법적인 소송도 각오하라고 했습니다. 장소희는 잘못했다고 손이 발휘되게 빌었지만 이런 상황에서 무슨 소용이겠나요? 강 대표님이 어림도 없으니 이번엔 강 대표님의 둘째 아들인 민호 씨에게 빌더라고요. 하지만 민호 씨가 더 환한 얼굴로 내 몸에 손대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런 인간인지 꿈에도 몰랐다면서요. 그렇게 장소희는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로 펑펑 울더라고요. 그 모습이 제가 본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그 뒤로 당연히 강 대표님의 둘째 아들은 파혼했고 장소희는 소송까지 당했습니다. 강 대표님이 예비 며느리라고 이것저것 많이 해준 모양인데 그런 것까지 다 회수 조치 당하고 소송까지 당했죠. 그 강 대표님이 저를 만나 물어보셨고 결혼식 날 강 대표님에게 얘기하려고 했던 게 이거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강 대표님은 좀 일찍 말해주지 그랬냐고도 하시면서 제가 얼마나 힘들고 속상했을지도 이해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개망신 당하긴 했지만 그래도 결혼시키지 않고 그 전에 알아서 다행이라고도 하셨죠. 그날의 일로 장소희는 전 시부모와 전 남편을 상대로 고소를 했다고 했습니다. 폭행 저지르고 명예훼손까지 했다고요. 그렇게 장소희와 전 남편 네 가족들은 법적인 싸움을 이어간다고 했습니다. 임신한 저를 저버리고 선택할 만큼 장소희가 좋니 어쩌니 했던 전 남편은 그 질기고 더러운 악연으로 아직까지 고통받고 있었죠. 본인들이 저지른 짓에 대한 대가 아니겠나요? 저는 드디어 그 인간들하고의 모든 인연을 후련하게 끝낼 수 있었습니다. 이혼 과정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었지만 저는 그 힘든 생각에만 매몰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려 노력했습니다. 보란듯이 제 일과 제 목표에만 집중하며 살았죠. 그러다 보니 오히려 이혼 후 제 스스로를 지키며 살아갈 힘이 생기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꿋꿋하게 그리고 보란듯이 잘 살아가고 싶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친 시댁과 인연을 끊고 제 가정을 지켜낸 30대 여자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가장 무서운 적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고 말하곤 합니다. 저는 그 말이 진실이라는 것을 결혼 생활을 통해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정말 상상 초월의 악마 같았고 저희 신우도 참 못돼 먹은 인간이었어요. 그나마도 제 남편은 그들과 달리 착하고 생각도 바르고 저를 위하는 사람이었기에 그 엄청난 일을 겪고도 시댁하고는 인연을 끊었을지언정 결혼 생활은 끝내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다시 생각해도 치 떨리고 몸서리 쳐지는 그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제 남편은 소위 개천에서 용난 케이스였어요. 남편은 어릴 때부터 공부를 굉장히 잘했다고 했고
현재는 한 로펌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남편과 대학교 때 단체 미팅으로 만났어요. 솔직히 별 기대 없이 친구들과 재미삼아 나간 단체 미팅이었습니다. 시끄러운 호프집이었는데 거기서 그 남자를 보게 된 거죠. 어쩌다 보니 그와 나란히 앉게 되었고 저희는 다른 사람들의 소란을 뒤로한 채 둘만의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는 제 전공이나 꿈에 대해 진지하게 물어봐 주었고 저는 그의 지적인 눈빛과 차분한 말투에 끌렸습니다. 그는 법학과를 다니고 있었는데 변호사가 꼭 될 거라고 했죠. 돈을 잘 벌거나 사회적인 성공보다는 자기 가족에게 안정적인 울타리가 되어주고 싶다고 했는데요. 어린 나이지만 가족에 대한 사랑이 많고 책임감도 강하구나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미팅이 끝나고 그에게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저 역시도 그에게 호감이 있었기에 저희는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죠. 저랑 남자친구는 알콩달콩 연애했습니다. 그러다가 남자친구가 자신의 집 사정에 대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집이 좀 여유롭지 못한 편이라고 했고 아버지는 병으로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책임감이 강했던 아버지는 수술 때문에 병원에 가기 직전까지 가족들을 위해 일을 하고 돈을 버셨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당신이 떠나도 가족들이 잘 지낼 수 있게끔 충분한 재산을 남기고 가셨고 원래는 그 돈으로 남친이나 남친 누나나 안정적으로 대학교도 들어가고 생활도 할 수 있었을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어머니가 돈에 대한 개념이 좀 부족하고 귀도 얇은 편이었대요. 친척들이나 친구들한테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 권유에 함부로 투자를 하는 등 이래저래 돈을 많이 날렸다고 했죠. 등록금까지 그렇게 해버리는 바람에 하마터면 남자친구는 대학 입학을 못할 뻔하기도 했답니다. 우리 엄마랑 누나가 좀 철딱서니가 없어. 현실 감각도 좀 부족하고. 그래도 가족이니 어쩌겠어. 그리고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가족들 잘 부탁한다고도 하셨고. 내가 변호사가 돼서 돈 많이 벌어서 엄마랑 누나 다 책임지고 건사해야지. 저는 그런 말을 하는 남자친구가 책임감이 강해 보여서 좋았습니다. 자신의 가족을 지키려는 그 굳은 의지가 남자친구를 더 든든하고 믿음직스럽게 보이게 만들었거든요. 어쨌든 남친은 그 로스쿨에 들어가려고 준비했는데 그 고생스러운 공부를 할 때도 저랑 사귀고 있었거든요. 제가 정말 서포트를 많이 해줬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연세가 좀 많으시고 제가 막둥이였는데요. 제 대학까지 보내주시고 나서 부모님은 원래 계획대로 귀농을 하러 시골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교 때부터 과외나 아르바이트도 했었고 대학 졸업하자마자 한 회사에 취업해 일하면서 돈도 열심히 벌었죠. 남친도 역시나 꿈을 이루기 위해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남친이 도서관에서 밤을 새울 때면 저는 따뜻한 도시락과 커피를 싸들고 찾아가 함께 밤을 지샜습니다. 또 제 월급날이면 남친에게 필요한 책과 물품도 사주었고 면접을 보러 갈 때를 대비해 좋은 정장도 맞춰주었습니다. 남친이 꿈을 이루기를 저 역시도 간절히 원했던 거죠. 남친은 그때마다 제 손을 잡고 선주야, 내가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을게. 꼭 변호사 돼서 너 호강시켜줄게. 라며 눈시울을 붉히곤 했습니다. 물론 주변에서는 저더러 그러더군요. 헌신하면 헌신짝 된다. 남자친구가 변호사 되고 나면 마음이 달라져서 너랑 헤어질지도 모른다. 라는 얘기들이요.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죠. 저도 사람인지라 당연히 불안한 마음이 생길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다른 것보다 제가 좋아서 하는 것들이고
일방적인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를 인간적으로 많이 믿었습니다. 그리고 제 믿음은 틀리지 않았어요. 남자친구는 후에 정식으로 변호사가 되었고 유명 로펌에 들어간 지 딱 1년 뒤에 제게 청혼을 했거든요. 남친은 사귀는 동안 저에게 늘 고마웠고 당당한 모습으로 저에게 청혼할 순간만을 기다렸다고 하더라고요. 남친은 책임감도 의리도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남친 말로는 돌아가신 아버지랑 자기가 비슷한 성격이라고 했죠. 그런 듬직한 모습만으로도 너무 좋은 배우자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남친은 저에게 결혼을 하자고 했고 저도 당연히 좋다고 했습니다. 행복한 마음으로 양가의 인사를 드리고 본격적으로 결혼을 준비를 하기로 했죠.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갑자기 저를 반대하셨어요. 어머님은 저희가 사귀는 사실을 진작에 알고 계셨고 심지어 사귀는 동안에 만나뵌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아무 얘기도 없으셨고 오히려 제가 뒷바라지 한다는 말에 기특해 하시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저랑 진짜 결혼한다고 하니 며느리로서 제가 성에 차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결혼 소식을 전하기 위해 찾아간 날 어머님의 반응은 차갑기 그지 없었거든요. 무슨 결혼을 이렇게 서둘러서 해. 자리 잡고 천천히 해도 되는 것을. 엄마, 왜 그러세요? 저 변호사 되고 나면 바로 선주랑 결혼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그동안 선주가 제 뒷바라지를 얼마나 해줬는데요. 아니, 그거야 네가 변호사 되면 선주도 남는 장사니까 미래를 보고 투자한 거 아니겠니? 뭐 그렇게 순수한 마음은 아니었을 거 아니야. 제가 남자친구를 위해서 또 사랑해서 기다리고 헌신했던 마음을 투자로 매도하시더라고요. 남친은 그 말에 자기가 더 기분 나빠하면서 말씀 함부로 하지 마시라고 했고 어머님도 아들 눈치가 보이는지 더 이상은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남자친구는 저에게 미안하다고 했지만 저는 어머님이 이렇게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신다는 사실만으로도 충격이 컸죠. 흔쾌히 결혼 허락을 하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니까요. 게다가 나중에 저한테 따로 연락하셔서는 한번 만나자고 하셨어요. 창민이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하시면서요. 그렇게 밖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남친의 누나도 같이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그 두 사람은 노골적으로 결혼을 반대하면서 저를 깎아내리시는 겁니다. 남친이 이제 번듯한 변호사고 유명 로펌 들어가서 돈도 잘 버는데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잘 사는지 더 잘난 여자를 며느리로 맞이할 수 있다고. 창민이를 생각하면 더 좋은 조건의 여자를 만날 수 있게 행복을 바래줘야 되는데 제가 너무 욕심을 부리는 거 아니냐고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도 어머님이지만 남친 누나는 더더욱 말을 직설적으로 막 하는 겁니다. 솔직히 우리 창민이 앞길에도 도움이 될 만한 여자가 며느리로 들어오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 않아? 우리 창민이가 워낙 책임감도 강하고 의리가 있어서 선주 너한테 프로포즈도 한 것 같은데 양심이 있으면 네가 거절해야지. 막말로 선주 네가 우리 창민이를 위해서 뭘 해줄 수 있는데? 우리 창민이 사무실을 차려줄 수 있어? 아니면 앞길에 도움이 돼줄 수 있어? 라더군요. 저한테 막 따지는데 좀 어이없었죠. 제가 남자친구와 사귀는 동안에는 언니랑 잘 지냈었습니다. 가족 같은 사이라고 생각했기에 언니한테 주라면서 선물도 종종 보내주기도 했고요. 언니가 취업한다고 했을 때 면접용으로 쓰라고 구두 상품권도 줬었고 아이패드도 선물해 준 적 있어요. 그 외에도 이래저래 선물도 많이 하고 잘 지냈습니다. 그때는 고맙다면서 내 동생이 여자친구 하나는 잘 뒀다 어쩐다 했었는데 이제 와서 제가 수준에 안 맞다고 자기 동생이랑 헤어지라는 거예요.
그 상황이 너무 비참하고 기가 막혔습니다. 내가 왜 이런 모멸감을 느껴야 되나 싶었죠. 저도 저희 집에서는 귀한 딸인데요.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이별을 고했습니다. 니네 엄마랑 누나가 나를 탐탁치 않아 하는데 나는 그런 결혼하고 싶지 않다고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자기 엄마랑 누나가 하는 말은 중요치 않다고 저랑은 절대 못 헤어진다고 매달리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어머님과 누나의 횡포에 마음을 너무 다쳐서 진심으로 헤어지고 싶었습니다. 결혼해서 잘 지낼 자신도 없었고요. 하지만 남친은 저랑 절대 못 헤어진다고 엄마랑 누나는 자기가 설득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설득이 안 되면 엄마랑 누나의 의견은 무시하고 그냥 저랑 결혼을 강행할 거라고까지 하면서요. 남자친구가 그렇게 말해주니 솔직히 고맙기도 하고 그 진심이 더욱 와닿더라고요. 결국 남자친구는 무조건 저랑 결혼하겠다고 강하게 몰아붙였습니다. 허락 안 해주면 인연 끊겠다는 소리까지 하면서요. 남친이 그렇게 나오니 어머님도 마지못해 허락해 주셨고 저희는 힘겹게 결혼에 꼴이 나게 되었죠. 하지만 결혼 후에도 어머님은 제가 계속 탐탁치 않으셨는지 제 앞에서 대놓고 아쉬움을 표현할 때가 많으셨습니다. 그런 게 너무 스트레스기도 했지만 그래도 남편이 워낙 저에게 잘했다 보니 그러려니 하고 참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님 신우와 같이 백화점에 갔는데요. 어머님이 어떤 아주머니랑 우연히 만나서 반갑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 아주머니는 딸이랑 같이 있었는데 어머님이 특히 그 딸을 너무 좋아하고 반가워하는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어머님은 그 아주머니의 딸을 며느리로 삼고 싶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 아주머니네 남편이 대학 교수고 그 아주머니는 건물주라고 했습니다. 그 딸은 유학파 출신의 음대를 나왔고 현재는 큰 입시 전문 음악학원을 운영한다더라고요. 친정도 잘 살고 그 딸도 유학파 출신의 돈도 많은 데다 무엇보다 그 딸이 저희 남편에게 호감이 좀 있었대요. 저희 남편은 그 여자에게 관심 없고 저밖에 없었지만 저희 어머님 입장에선 너무 혹하고 아까운 며느리감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제 앞에서도 노골적으로 그 딸을 칭찬하고 아쉬워하는 모습도 보이셨습니다. 신우까지 같이요. 아휴, 쟤는 언제 봐도 저렇게 세련되고 예쁘니. 가만히 있어도 분해가 난다. 진짜 부자니까 분해가 나겠지. 제가 우리 창민이한테 마음이 좀 있었는데 아휴, 둘이 잘 됐으면 얼마나 잘 어울릴까. 그러게 우리 창민이한테 의리의리한 변호사 사무실도 바로 차려줬을지도 몰라. 아휴, 그것뿐이겠니? 저 집에 돈이 얼만데. 아휴, 내 팔자야. 제 앞에서 그러시는 겁니다. 그러한 행동들이 너무 거북하고 기분도 나빴지만 괜한 자격지심 소리 들을까봐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속으로 그 모든 게 너무 상처였어요. 결혼하고 나서도 어머님이 나를 며느리로 인정하지 않고 계속 아쉬워하신다는 게요. 가정의 분란을 일으키고 싶지 않아 남편에게도 말하지 않고 꾹꾹 참았지만 제 마음에는 상처가 차곡차곡 쌓였죠. 그러다가 신우도 그맘때 갑자기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우네 남편 될 사람은 회계사라고 했는데 집이 엄청 잘 산다고 하더라고요. 상대 남자는 신우보다 9살이 많다고 했습니다. 남자 쪽에서 결혼을 서둘러서 만난 지 3개월 만에 결혼을 했는데요. 남자 쪽 나이가 있다 보니 최대한 빨리 아이를 가졌으면 한다더라고요. 신우의 시댁과 남편이 신우에게 바라는 건 아이를 빨리 가지는 것뿐이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신우도 신혼 초부터 아이를 가지려고 부단히 노력했는데 아이가 잘 안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걸로 신혼 초반부터 난임센터 다니고 엄청 고생을 했습니다.
제가 볼 땐 남자 쪽 문제가 큰 것 같은데도 남자는 적극적으로 치료를 안 하고 신우 혼자만 죽어나는 느낌이었죠. 하지만 신우도 반드시 아이를 가지겠다며 인공수정도 하고 시험관도 하면서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그맘때 제가 먼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우가 그토록 아이를 원하는 상황에 제가 먼저 임신이 돼버리니까 분위기상 민망하기도 했죠. 하지만 저도 남편도 아이를 원했기에 기뻤습니다. 신우는 제가 임신했다는 걸 알고 속상해 하더라고요. 자기는 안 돼서 아등바등 하는데 저는 자연 임신으로 가졌다고요. 신우가 짜증도 많이 부리고 히스테리도 많이 부렸는데 스트레스가 심한가 보다, 많이 힘든가 보다 좋게 이해를 했습니다. 하여튼 그러던 와중 어머님이 저한테 보약을 보내셨더라고요. 저한테도 좋고 아이한테도 좋은 거라고 하시면서요. 저를 그토록 며느리로 인정하지 않으셨는데 이제 임신까지 했으니 이제야 완전히 며느리로 받아들이시는가 보다 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선주야, 내가 너 위해서 특별히 지어온 거다. 우리 대를 이을 귀한 손주인데 튼튼하게 태어나야지. 너도 몸보신 해야 되고 이게 여자 자궁 건강에도 그렇게 좋댄다. 아는 사람만 가는 곳이야. 얼마나 유명한지 예약하기도 힘들고. 그러면서 약을 꼭 잘 챙겨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명하다고 하지만 딱히 한의원 이름도 없고 포장도 좀 이상하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어머님이 저를 위해서 챙겨준 거다 보니 저도 초반에는 조금 챙겨 먹었습니다. 그런데 먹고 나면 속이 안 좋고 또 정체불명의 약이다 보니 먹는 동안에도 좀 찝찝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꼬박꼬박 열심히 먹지는 않았고 생각날 때만 한 번씩 먹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맘때 사촌 언니가 집에 놀러 왔는데요. 제가 약 먹는 걸 보고 이런 걸 왜 함부로 먹느냐 그러더라고요. 사촌 언니는 약사인데 임신했을 때 한약 같은 건 웬만하면 함부로 먹지 말라고 당부를 하는 겁니다. 저도 가뜩이나 정체불명의 약이라서 먹어도 되나 싶었는데 언니 얘기 듣고 보니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안 먹고 놔두었는데요. 어머님은 자꾸 얼마나 남았느냐, 남은 게 몇 개인지 사진을 보내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 먹으면 또 해주신다고요. 그래서 좀 먹은 척 몇 개를 빼서 사진을 보내드리곤 했는데 어머님을 속이는 것 같아서 죄송하기도 하고 곤란하기도 했죠. 그런데 그맘때 신우가 볼 일이 있어서 저희 집에 왔다가 그 약을 발견했습니다. 신우는 난임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무척 예민하고 지쳐 보였어요. 그런데 그 약에 관심을 가지더라고요. 어머 옳게, 이게 전에 엄마가 말했던 자궁 튼튼하게 해주는 그 약이야? 저는 맞다고 했는데 신우이는 자기는 왜 안 챙겨주냐며 대놓고 서운한 티를 냈습니다. 옳겐 좋겠다. 엄마가 이렇게 귀한 것도 챙겨주고. 나는 엄마랑 전에 한바탕 싸워서 그런지 이런 거 하나도 안 챙겨주네. 사실 그맘때 예민했던 신우하고 어머님하고 작은 다툼이 있어서 서로 연락을 잘 안 하고 있었을 때였거든요. 저는 그래서 아마 못 주신 것 같다고 그랬죠. 그랬더니 신우가 제게 그러는 것이었습니다. 옳케는 정크 건강하잖아. 솔직히 이런 거 안 먹어도 얼마든지 순산할 거 아니야. 나는 병원에서 자궁이 좀 약한 편이라고 하던데 이거라도 먹어야 할 것 같아. 이거 내가 먹어도 될까? 옳케는 다 먹었다고 하면 엄마가 또 사줄 거 아냐. 라는 겁니다. 저는 어차피 사촌 언니의 말 때문에 한약을 먹을 생각이 별로 없었고 그렇다고 어머님이 일부러 지어주신 건데 버리기도 좀 그랬거든요. 차라리 잘 됐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흔쾌히 그러시라고 했죠. 알았어요, 형님. 필요하시면 이거 다 가져가세요. 저는 남은 한약을 전부 쇼핑백에 담아 신우에게 건넸습니다.
어차피 그 한의원에 제가 직접 가서 진맥받고 받은 맞춤 한약도 아니었기에 누가 먹어도 상관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몸보신하는 보약 같은 거고 신우는 먹고 싶어 하니까요. 그리고 2, 3주 뒤에 신우는 열심히 먹고 있다면서 자기한테 약이 잘 받는 것 같다며 몇 개 안 남은 상자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잘 먹고 있냐고 확인하는 어머님께 전달했고요. 그러고 또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는데 시댁에 물건 전해드릴 게 있어서 잠깐 들렀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제 배를 보시더니 약은 잘 먹고 있는 거냐 다시 물으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잘 먹고 있다고 뻥을 쳤죠. 그런데 어머님은 제 배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좀 갸웃갸웃 하시더라고요. 뭐지 싶었지만 그냥 말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물건 전해드리고 나왔어요. 그런데 나와보니 제가 소파에 지갑을 흘리고 나온 모양이더라고요. 놀라서 다시 시댁으로 들어갔습니다. 현관 비번은 알고 있었기에 누르고 들어갔는데 그 사이에 어머님은 안방에서 통화 중이시더라고요. 안방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저는 지갑만 챙겨 조용히 나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들려오는 이야기에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아니, 그 약이 왜 효과가 없어요? 이거 효과 있는 거 맞아? 돈은 돈대로 받아놓고 지금 3주가 다 되어가는데 애 떨어질 기미가 안 보이잖아. 돈이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구만 효과가 뭐 이래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다 먹어가니까 다시 지으러 갈게요. 이번에는 좀 더 강하게 좀 지어요. 확실하게 먹으면 바로 떨어질 수 있는 걸로. 저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 입을 틀어막았죠. 시어머니는 제가 온 줄도 모르고 계속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들고 있던 지갑을 떨어뜨렸죠. 그 바람에 어머님도 놀라서 저를 쳐다보시더라고요. 그 순간이 웬만한 공포영화보다 더 경악스럽고 무서웠습니다. 어머님도 놀라서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고요. 저는 그대로 집 밖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충격이 너무 컸고 정신없이 집으로 달려갔죠. 집에 왔는데 충격과 소름이 가시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님이 나한테 준 약이 임산부 몸보신하는 보약이 아니라 애 떨어지게 만드는 그런 약이란 말인가? 진짜 너무 무섭고 화가 나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서 뱃속에 손주까지 지우려고 작정하셨나 싶고요. 그 와중에 어머님은 계속 전화를 하셨고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집까지 한달음에 달려오셨더라고요. 저는 문도 안 열어드리려다가 뭐라고 하는지 드러나 보자 싶어서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들어오시자마자 저보고 오해라면서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시는 겁니다. 몸보신하는 약이 아니라 애 떨어지게 하는 약이라는 거 다 들었는데요? 그런데도 제가 오해한 거예요? 그거는 다른 약이고 너한테 준 거는 진짜 좋은 약이야. 어디 갖고 와봐라. 내가 지금 네 앞에서 당장 먹어볼 테니. 너 혼자 오해하고 왜 난리야? 오해요? 그럼 아까 그 통화는 뭔데요? 그거는 친구 부탁으로 한 거다. 친구가 필요한 데가 있어서. 하여튼 너한테 준 거는 진짜 좋은 약 맞아. 너는 나를 도대체 뭘로 보는 거니? 네 뱃속에 있는 애 우리 창민이 애야. 그런데 내가 미쳤다고 너한테 안 좋은 걸 주겠니? 주셨잖아요. 얘가 진짜 어디 들고 와보라니까. 내가 네 눈앞에서 그거 다 먹으마. 그러면 내 말 믿겠니? 라면서 뻔뻔하게 소리를 지르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어머님이 무슨 의도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죄송하지만 저 어머님이 주신 약 안 먹었습니다. 뭐라고? 다 먹었다고 몇 개 안 남은 상자 사진도 보냈잖아. 그건 뭐야? 그거 제가 먹은 거 아니고요. 형님이 드신 거예요. 그 말에 어머님은 정지화면이 되더라고요. 엄청 당황하신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우리 라이가 먹었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저희 집에 오셔서 자궁 튼튼해지고 좋아지는 약이 이거냐면서 양보해달라고 해서요. 그래서 그러라고 하시고 다 싸드렸어요. 어머님은 기함을 하는 겁니다. 그걸 왜 우리 아이한테 줘? 왜 이러세요, 어머니? 어머님 방금 저한테 여자 몸에 너무 좋은 약이라면서요. 그럼 형님이 드셔도 좋은 건데 왜 화를 내세요? 그런데 어머님이 경악을 하시더니 아악하고 비명을 지르시는 겁니다. 그 꼬라지를 보는데 저도 너무 열받더라고요. 자기 딸이 먹었다고 하니 저렇게 방방 뛰는 걸 저한테 먹이다니요. 진짜 미친 거 아닌가 싶었고 너무 열받았죠. 왜 이러세요? 저한테 독약이라도 주셨어요? 어머님이 좋다고 귀한 거라고 하셨잖아요. 형님이 그거 거의 다 드셨다던데 무슨 문제 있어요? 제 말에 어머님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더니 일단 급하게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아마 신우에게 전화를 거는 것 같았죠. 신우는 전화를 안 받은 듯 했고 어머님은 안절부절 못하더니 그대로 달려나가는 겁니다. 아마 신우에게 가는 것 같았죠. 그 모습에 얼마나 기가 막히던지요. 도대체 나한테 그리고 내 뱃속의 아이한테 뭘 먹이려고 한 건가 싶고요. 저는 그 후 찍어놨던 약 사진 속에서 작게 적혀있는 전화번호를 발견했고 알아봤습니다. 알고 보니 제대로 된 한의원도 아니고 이상한 약들을 만들어 파는 불법적인 건강원 같은 데더라고요. 어머님은 제가 임신한 걸 원치 않았기에 그걸 저에게 먹이려 한 겁니다. 저는 이 모든 사실을 남편에게 말했고 남편도 몹시 경악했죠. 제 앞에서 무릎까지 꿇고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어머님에 대한 분노와 배신감으로 질려 있었죠. 어떻게 이런 짓을 벌일 수 있냐고요. 그리고 남편은 제가 그래도 몇 포 먹었으니 혹시 건강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냐 물었고 저는 최근 검진 갔다 왔는데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이성을 잃고 어머님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한바탕 뒤집어 엎었다고 하더라고요. 도대체 왜 그랬느냐 물어보니 그 부잣집 딸이 아쉬워서 저랑 남편 이혼시키고 그 딸내미를 붙여주고 싶어서 그랬답니다. 사실 그 집 딸도 유학할 때 짧게 결혼했다가 이혼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그 집에서도 저희 남편이 이혼하고 오면 상관없다고 했다는 거예요. 며느리 바꾸고 싶어서 저한테 그 미친 약을 먹였던 거죠. 저희 남편 완전 뒤집어지고 어머님하고 인연 끊겠다고 했다더군요. 변호사인 그가 자신의 어머니가 저지른 일이 얼마나 큰 범죄인 건지 모를 리 없었죠. 남편은 집에 돌아와 어머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죠. 엄마가 한 행동은 인간이 할 짓이 아니에요. 나는 다시는 엄마 얼굴 보고 싶지도 않고 엄마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아요. 엄마가 이렇게 위험하고 무서운 사람인 줄 몰랐어요. 다시는 저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들으니 그 정체불명의 약을 먹은 신우는 자궁 상태가 안 좋아져서 더더욱 임신이 힘들어졌다고 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신우는 이게 다 엄마 때문이라고 뒤집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신우가 어머님을 원망하며 모녀 사이는 완전히 파탄났고 그 집에서도 신우가 계속 아이를 못 가지니 이혼 얘기까지 나온다고 하더군요. 어머님의 그 미친 행동 때문에 아들과도 의절하고 딸한테도 엄청난 피해를 준 겁니다. 저도 마음 같아서 시어머니를 확 고소해버리고 싶었죠. 남편도 제가 그렇게 해도 할 말 없다고 했고요. 하지만 저는 내 몸에 문제는 없었으니 괜찮다고, 다만 다시는 어머님 얼굴을 보고 싶진 않다고 했습니다. 남편하고 이혼할 게 아니기 때문에 더 크게 문제를 만들 생각은 없었고 대신 다시는 안 보고 살겠다고 결정을 내린 거죠. 남편도 알겠다고 했고 어머님과 인연을 끊는 걸로 이 일은 끝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시어머니도 신우하고도 더 이상 연락 안 하고 지냅니다. 남편은 그 일로 늘 저에게 미안한 마음을 안고 산다고 하더라고요. 남편하고는 여전히 잘 지내고 있고 그 아이도 건강하게 출산했습니다. 어머님이 그 뒤에 자기가 정말 미안하다며 아이 사진 한 번만 보내달라고 연락이 왔는데요.
그 문자도 바로 지워버렸습니다. 진짜 뻔뻔하신 분이구나 싶더라고요. 가끔 문득 그날의 일이 떠오르면 아직도 온몸에 소름이 돋습니다. 한 사람의 삐뚤어진 욕심이 자신의 핏줄인 손주를 해치려고까지 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아서요. 돈이 무엇이기에, 욕심이 무엇이기에 사람을 그토록 악마로 만들 수 있는 걸까 궁금합니다. 결국 어머님이 저를 해치기 위해 준비했던 그 독은 고스란히 그녀의 딸에게로 향했지만요. 남을 저주하면 그 저주가 결국 자기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말이 이렇게 무섭게 실현될 수도 있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모든 지옥 같은 일을 겪고도 저희 가정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어머니가 저지른 끔찍한 잘못 앞에서 저에게 진심으로 사과했고 무조건적인 제 편이 되어주었습니다. 그랬기에 저도 이혼까지는 가지 않았던 것 같고요. 어머님과 신우와의 인연은 끝났지만 지금 제 가정은 끝까지 잘 지키며 보란듯이 행복하게 살려고 합니다. 긴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